제10강 자기심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심리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학습 목표를 먼저 볼까요? 자기애의 치료와 자기심리학적 치료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자기애적 전이, 자기대상 전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거울전이 또는 반사전이. 오늘 이만호 선생님 글에서는 반향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상화전이. 이상화전이는 어디나 다 이상화전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근사전이. 대개 근사전이는 쌍둥이전이 또는 쌍태전이 이런 번역들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먼저 역동적 심리학 책에서 답할 수 있는 몇 부분들을 좀 같이 읽어보죠. 1번, 소아가 과장된 노출증적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 과장된 노출증적 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72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밑에서 10번째 줄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소아의 반사 반응 요구, 미러링 리스판스니까 거울 전이적인 요구죠. 이 요구에 대해서 어머니가 공감을 하지 못하면은 소아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아는 자기감이 깨어지고 오히려 더욱 결사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어머니가 받아주기를 바라는 의도 하에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자기 과시는 바로 과장된 노출증적 자기의 또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이제 완전성을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100점이 이제 80점, 70점으로 낮아지는 이유가 결국 어머니가 공감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머지 잃어버린 부분들을 가짜로 다시 20, 30점을 이제 채워나가는데 뭘로 채우느냐? 과장되고 노출증적 자기로 채우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으로 채우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되고 노출증적 자기가 형성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잘났고 자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상대방한테 계속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밑줄 긋는 부분인데 73페이지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책을 먼저 읽으면 두 경우 모두에서 소화기의 양육장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인 환자나 이러한 종류의 전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성인 환자는 결함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자기, 즉 분쇄되어버리기 쉬운 어느 시점에 발달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자기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자기냐, 가로에 있는 대로 결함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자기다. 결함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자기다. 이러한 분쇄되어 버리기 쉬운 어느 시점으로 발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고착되어 있는, 아직 성장해보지 못하고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기랑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성숙과 성장을 어떻게 보는지, 치유의 목적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75페이지에 있는 문단 얘기를 해보죠. 75페이지에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숙과 성장이란 원시적인 자기 대상에서 좀 더 성숙하고 적절한 자기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해 유행하는 것이다. 성숙한 성장은 뭐라고요? 성숙하고 적절한 자기 대상. 그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기는 것이 이제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이죠. 임상상황,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임상상황에서 치료의 목적은, 바로 지금 질문대로 치료의 목적은 뭐냐? 약화된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 결속을 상실하지 않고 덜 적당한 자기 대상 경험까지 잘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 약화된 자아가 강화하는 증거. 강해져서 결국 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속력을 유지하는 거죠. 자기 결속력.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의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치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원래의 개념에 근거를 해서 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관홍 선생님의 글을 쭉 읽으면서 그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 부분에서 치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첨부한 내용들을 더 유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오늘 내용은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읽으면서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써져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만훈 교수님이 이제 많은 책들을 직접 보신 다음에 직접 정리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내용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은 보통 그냥 이 원어 나르시시즘을 그대로 쓴 말이고요. 대개 우린 요즘은 자기애라는 번역을 쓰죠. 자기애. 이러한 이해는 정신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정 전이 또는 전이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전이, 어떤 전이었죠?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애적 전이, 또 자기대상전이라고도 말하고요. 세 개가 주로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개 중에 특별히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것은 두 개, 반사전이와 이상화전이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발달 심리적으로 볼 때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기도 하지만 임상에서 그것을 정신병리적인 의미, 즉 특정한 인격장애의 한 개념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이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병리들과 감별진단,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임상에서 어떤 병이 잘 구분이 안 되느냐, 주요 우울증이나 경계성 인격장애, 이러한 것들은 증상 공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환자를 피상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병이랑 자기애적 성향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유일하고 확실한 감별 진단은 환자와 장기간에 걸친 분석 관계를 맺으면서 분석가가 직접 환자의 나르시시즘적인 대상이 되고 그들만의 독특한 전이 현상, 아까 특정 전이라고 했죠. 자기애적 전이가 나타난 것들을 직접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이게 주요 우울증인지 경계성인지 또는 자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환자들이 분석 과정 중 보이는 일시적인 퇴행이나 특징을 보면은 정신병, 경계형 환자와는 다르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와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 전이의 특성은 다른 모든 병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자기애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독특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론은 더 확산을 해서 꼭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상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장 유념하게 눈에 띄게 있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대상적인 전이, 그러니까 이상화전이나 반사전이를 더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코웃은 나르시시즘을 자기애적 리비도의 장애로 봤습니다. 본래 프로이드가 말한 나르시시즘은 리비도가 대상을 향하여 성숙하기 전 단계, 이거는 이제 1차적 자기애라고 부르죠. 이건 자아심리학 얘기죠. 1차적 자기애. 또는 일단 성숙한 후에 정신병적인 이 상황에서 다시 자기를 향해서 퇴행된 상태의 의미, 이거는
이제 2차적 자기죠. 그러나 코드는 그 리비도 자체가 두 가지의 다른 종류, 즉 자객적인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가 아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발달 경로를 거쳐서 성숙된 것이다. 즉 나르시시즘을 리비도의 방향성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리비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추기론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객적 리비도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쳐서 건강하게 성숙하면은 자아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생애 기쁨과 보람, 일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 자존감 유지 등에 기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적인 미숙에 머물 경우에 나르시시즘인 정신구조물에 고착돼서 이 부분이 나머지 인격 부분과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봤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이 원초적인 구조물에 한없이 카렉트, 리비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고갈 상태가 일어나서 성인으로서의 안정된 인격을 구하거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원초적인 구조와 욕구들의 침해로 인해서 성인으로서의 현실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병적 나르시시즘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증상론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병적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초기에는 그들만의 특이한 증상이 분명치가 않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신경증에서처럼 병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지 못하나 점차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성적 도착 등의 2차적 증상이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인격이나 대인관계에 보다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즘 환자들이 자신이 주로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 전반적인 공허감, 그리고 우울감. 이러한 부분들이 흔히 이제, 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나르시시즘인데, 이런 부분들이 표면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증상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 이 나르시시즘 전이가 형성되면은 곧 없어져요. 하지만 분석과의 치료가 관계에서 장애를 받으면 곧 다시 악화가 되고, 즉 치료자와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될 때 환자는 다시 자신의 정서가 둔해지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일과 열정과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이는 자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데 즉 외부로부터 강한 지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던 자성감과 나르시시즘적인 정신구조가 심각한 고갈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과거력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고질적인 이 건강염려증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칭찬이나 관심을 받으면 그것이 갑자기 없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는 갑자기 생기가 넘쳐나게 되고 적극적으로 생활 일에 참여하게 되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러나 이러한 고조는 잠시로서 주위의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 분감성, 수동성, 무기력감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결핍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나르시시즘적인 취약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종종 임상에서 우울신경증, 건강염려증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르시시즘이 그 다른 병과 좀 흡사할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특별히 이제 신경증과 또 정신증과 흡사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을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나르시시즘과 신경증의 차이죠. 지금 그들이 보이는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즘과 신경증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증과 이 앞으로 나오는 이 나르시시즘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 신경증은 보면은 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제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신경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이는 대상에게 향한 거란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대상. 잘 분화된 자기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어린 시절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에게 향한 것입니다. 근데 나르시시즘은 어디를 향한 것이냐? 그 핵심 병리가 바로 자기 또는 자기 대상 이 두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기 혹은 자기 대상. 신경증의 전이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데 참고하실 거는 여기서 이제 자기 대상에서 작대기를 중간에 긋고 셀프 오브젝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다른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중간에 작대기 없는 자기 대상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셀프 오브젝트. 신조어라고 그랬죠. 이게 무조건 단어상으로 볼 때 자기와 대상을 합친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작대기에 있는 글에서 이만원 선생님 글에서 있는 부분은 다 읽으실 때는 하이픈 작대기 없이 자기 대상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전이는 자기 혹은 자기 대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 자체는 1차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위협입니다. 대개 이제 신경증의 위협은 거세공포나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것 같은 불안, 즉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불안인데 이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붕괴, 자기가 조각이 나거나 또는 과대적인 원초적인 자기 대상이 성숙한 자기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것 같은 불안, 그런 좀 원시적인 수준이 자기 안에 들어오거나 자기가 조각날 것 같은 그런 불안들을 많이 느끼고 작용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과대성과 흥분에서부터 혼란, 자기의식, 심한 수치감, 건강염려증, 우울, 또 열의 상실, 의욕 상실, 공감 결여,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 이런 성도장,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외형적인 현상들은 나르시시즘이나 신경증에서 실은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가장 명료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신경증의 전이는 명확한 대상에 대한 것이고, 또 자기성 문제의 전이들은 자기 혹은 자기 대상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됩니다.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르시시즘과 정신증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언급해야 되죠. 정신병 환자와도 다르다. 이것은 최소한의 통합적인 자기 대상을 정신구조에 갖고 있다. 즉 어느 정도 그래도 나르시시즘은 통합이 되어 있다. 반면 정신병은 분해되어 있다. 정신병처럼 불가역적으로 분해되어 버리지는 않는다 했으니까 정신병은 그렇다는 것이죠. 불가역적으로 분해되어 있다. 정신병에는 자기와 그 사고의 구조가 아주 붕괴되었다가 파편들이 마치 병적인 망상 형태로 재구성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아가 이를 1차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반면 나르시시즘에도 정신병적인 환각, 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주 일시적인 거다. 자기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정신병처럼 이렇게 병적 재구성을 해서 불가역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르시시즘에서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위에서 묘사한 임상적인 특성들은 나르시시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나르시시즘 진단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역동을 잘 파악하고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분석 치료 관계 안에서 환자가 표출하는 전이 양상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그것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즘에서 볼 수 있는 전이 양상이 어떤 것인가? 전이를 원래 프로이드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보죠. 프로이드는 이 피분석가가 어린 시절에 억압된 유아기적인 대상 리비도적 욕구를 현재의 대상인 분석가의 관계 속에서 인식 이전의 수준에서 표출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전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그 분석받는 사람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쏟느냐라는 것이 바로 현재의 대상인 분석가에게 쏟는 것이다. 치료자에게. 그래서 이 전의를 표출하는 내담자의 욕구가 있고 또 그 욕구의 대상이 되는 치료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르시시즘인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는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을 나르시시즘적으로, 즉 자기 대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의 전의는 대상인 분석가를 이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경증에서처럼 자기와는 잘 구별되는 대상인 치료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대상을 향한 것이다. 신경증은 자기와는 잘 구별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대상의 분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채로 고착된 상태에서 치유자는 겉으로는 대상처럼 인식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전의는 나르시시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치료자를 객관적인 상대로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상의 투사인 자기 일부로 인식한다. 요게 이제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상, 그것의 투사인 자기 일부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신경증의 전이보다는 확실히 전이가 불안정하죠. 하지만 완전히 쉽사리 깨지는 그런 적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만 이 전이가 유지되느냐, 이 나르시시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한에서만 지속하고 나르시시즘 욕구가 좌절되면은 전이는 분노와 함께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경계성 인격장애나 정신증 수준만큼이나 그 불안정성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이 상황 안에서 이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그 환자의 꿈에서 그 신경증보다는 약하지만은 정신증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들을 잘 반영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가령 로켓을 타고 지구를 소환해야 하는데 우주 공간으로 완전히 튕겨나가지는 않는데 이는 지구가 효과적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꿈이라든지 그네를 타고 앞뒤로 흔들려 점점 더 높이 그러나 튕겨져 나가거나 완전한 원을 그릴 정도로 빙빙 돌 만큼 심각한 위험은 안 느낀다. 이런 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정신병에서처럼 완전히 망가지진 않고 또 이 지구의 그 끄는 힘이나 그네줄과 같은 이 나르시시즘적인 전이 관계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나르시시즘적인 특성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이 얘기는 실은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래서 복습하는 부분이고 아기는 출생 초기에 무한한 과대성, 끝없는 자만감의 극치를 맛본다. 이 얘기를 저는 태어나면서 자신을 100점으로 취급한다고 쉽게 얘기를 했죠. 자, 아기의 정신세계는 엄마와 분화되지 않은 상태, 엄마와의 완전한 합일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100점이니까 엄마와도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도 100점이죠. 그리고 그런 엄마는 자기와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기가 배고파고 울면은 엄마는 즉각 반응하고 먹여주고 모든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유아 독존의 상태. 이것이 1차적 나르시시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 상태죠.
근데 이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곧 엄마의 잦은 실수로 인해서 좌절되고 그의 완전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의 잦은 실패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소한 공감 실패라고 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좌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금 그 발달학적으로 그 필수 불가결한 성장에 필요한 수준의 부분을 말해요. 이제 이게 심하면은 그 병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는 병이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건전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해서 이 앞에 사소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고 마이너죠. 그리고 이 옵티말 적절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비치료적인 또는 비발달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발달에 꼭 필요한 요소의 부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100점이 아니라 90점, 80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깎이는 것이죠. 어머니 점수도 당연히 깎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그 100점짜리가 이제 80점, 70점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깎아먹은 20, 30점 이런 잃어버린 점수를 보충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인다고 했죠? 내용 읽어봅시다. 이 좌절들은 아기의 정신 속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내어서 엄마의 공감 실패나 욕구 충족의 지연으로부터 오는 좌절을 극복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스로 달래지는 엄마의 기능을 대신 맡는 게 뭐냐? 바로 이 작은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기의 자기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서 아기는 엄마와 자기가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 결국은 이 좌절이 나름대로의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엄마와 나는 이제 다른 존재구나라는 걸 배워간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보통 말러의 분리개별화 번역은 보통 많이 쓰는 번역은 분리개별화죠. 분리개별화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때 이 작은 구조물, 즉 나르시시즘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과대적이고 노출적인 자기 이미지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상화 부모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완벽성을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구조물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거는 뒤에 설명하고 먼저 이상화 부모상은 엄마의 원초적인 이미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대체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원래 100점인 줄 알았는데 한 70점, 60점 내려가도 그 나머지 3, 40점을 이 이상화 부모상을 통해서 채운단 말이죠. 이것은 되게 커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원형적인 종교감, 또 신비적으로 주위 환경에 대해서 갖는 경외감, 이는 결국은 전능한 엄마와의 융합을 바라는 것이고 그와의 합일 속에서 분리와 절망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변형된 대상 갈망이라고도 말하고요. 이런 점을 통하여서 자기의 잃어버린 완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이상화 부모상은 자아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자아 형성이나 또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투사적 동의시라고 그러죠. 그러한 개념과 비슷하게 자기 심리학에서는 트랜스뮤팅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변형적 내재화죠.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서 자기 안으로 넣는다 이런 겁니다. 엄마의 이미지와 기능을 고스란히 넣지는 못하고 변형을 해서 자기 안에 넣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아 이상, 완벽한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그 이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또 만들어지는 구조물로 먼저 언급됐던 게 바로 자기 과대자기였잖아요. 과대자기. 이는 이상화 부모상과 동시에 형성되는데 과대성, 완벽한 노출성 이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하죠. 이제 점차 자신의 신체와 엄마의 신체를 이제 구분해서 좌절과 수치를 경험합니다. 엄마는 이제 지적 공감을 통해서 아이의 정서 상태를 투영, 반사하지만은 결코 어린 시절처럼 과장하지는 않으므로 아기는 자기의 나르시시즘적인 욕구를 조절하게 됩니다. 즉 어릴 때는 뭐 흔한 말로 나 이쁘지 하면 정말 이쁘다 이렇게 반응이 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이쁘지 않으면 뭐 조금 이뻐 이렇게 이제 깎이죠. 예전만큼 아니고. 즉 원초적인 과대자기는 점차로 순화되어 인격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그 구조들은 성인의 인격 하나에 통합되어서 인간활동의 즐거움을 위한 자아 통전적인 목적과 야심을 위한 본능적인 원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야망, 목표, 자존감, 일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점들이 이 과대자기의 특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상의 두 나르시시즘적인 발달, 이것을 양극성 자기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과대자기, 두 번째는 이상화 부모상. 이는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과 야망의 측면, 또 한편은 이상과 가치관의 측면을 인격 내에 이루는데 이 두 극 사이에는 긴장공이 형성되어서 심리학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생기고 기본적인 삶의 기술, 재능, 창조성과 생산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저자는 이 뒤에 토를 달았는데 그러나 이 양극성 자기이론은 별로 임상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종 무시된다. 이와 같은 두 나르시시즘 구조물은 웨디푸스 시기를 거치면서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자기 모습을 감추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저자가 아직 이 논문이 95년에 저자가 쓴 논문, 이만호 선생이 쓴 건데 좀 더 자기 심리학 편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자아 심리학적 시각에서 평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글씨 색깔을 좀 흐리게 했습니다. 이는 무시되는 입장이 아니라 실은 자기 심리학이 가장 대별되는 독특한 이론으로 즉 이중축 이론과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양극성 자기, 여기서의 양극성 자기라는 거는 양극성 장애의 그 뜻은 아니죠. 조울증이라는 뜻은 아니고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자기로 향하는 방향과 상대로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평생 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생을 두 축을 가지고 꾸준히 긴장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자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조금 변형돼서 코멘트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는 변화에 저항적인 자기, 의욕과 자각의 종립적인 중심,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경험을 이루는 주체가 되고 이를 핵심자기, 통합자기, 일차적 자기 이렇게 불렀다. 이는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실은 같은 단계라고 사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차적인 단계는 태어나면서 아직 완전성을 외부로부터 이제 손상당하지 않은 그런 자기고요. 여기서 이 통합적 자기라는 말은
이제 그 손상을 한번 당하고, 즉 적절한 좌절, 아까 이제 사소한 그 공감 실패라고 했죠. 저는 번역을 주로 소소한 공감 실패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공감 실패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기를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면으로서의 그 2차적인 그 자기라고 봐야죠. 그런 면들, 이러한 면들은 결과적으로 그 맥락은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실은 줄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자기심리학의 치료적인 요인이죠. 본론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심리학에서의 치료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이 공감입니다. 엠파시. 오늘 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분석 심리학자들은 이 공감을 나르시시즘 형성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해합니다. 공감은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동일화하는 기전을 통해서 같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공감이 없이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이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는 성장의 요인이 된다. 엄마는 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해서 이를 전언어적 1차적 공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서 엄마와 아기는 상호 공감적 교류에 의해서 역동적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다. 그래서 공감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는데, 첫째, 강력한 인간관계의 정신적 유대를 이루는 기능이다. 이거 없이는 치료관계를 통한 그 어떤 인간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적인 자양분이다. 둘째, 공감은 그 자체가 인간의 심리의 심연을 탐색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관찰 도구이다. 이런 측면으로 공감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즉, 공감이 없이는 독특한 인간의 심연이 타인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공감은 모든 정신치료 작업의 기본 전제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공감 결이야말로 특히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의 분석 치료에는 분석에 거의 특별한 공감이 요구되고, 흔히 나르시시즘이 분석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치료자의 공감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감은 모든 정신치료, 인간 성숙의 기본적인 전제인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처음에는 이제 나르시시즘 그 내담자들을 한정시켜서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분석적인 그 중요한 요소이다, 치료적 요소다라고 이제 확산시켰죠. 이 부모의 공감 결여야말로 특히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적정한 소소한 공감 결여 수준이면은 정상적인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공감 결여가 되면은 이제 병적이 되죠. 그래서 치료는 뭐냐? 결국은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심각한 공감 결여를 해소하는 셈이 됩니다. 병적인 발달은 당연히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얘기죠. 어린 시절 부모의 되게 이제 토를 심각한이라고 하는데 공감 실패가 있다. 보통 empathic failure라고 영어로 적습니다. empathic failure. 이거는 이제 실패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결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이 어느 정도 통일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공감의 실패로 인해서 아이가 심한 나르시시즘적인 상처를 입으면은
과대 자기는 자아 속으로 통합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고 원초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또 부모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 이상화 부모상은 인격 속으로 통합되어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로 역할을 못하고 원초적이고 과도적인 자기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 나르시시즘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머물게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로 다시 말하면요. 이 소소하고 적절한 수준의 좌절 내지 공감 실패는 본인이 그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대작이나 이상화 부모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과대자기는 자기 영역으로 통합이 되고, 이상화 부모상은 또 부모 영역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마음속에 이제 자기를 향하는 에너지와 타인을 향하는 에너지가 두 긴장 균형을 형성해서 잘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공감 실패가 되면은, 그때 일어난 과대자기는 섬처럼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또, 이 부모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생긴 이상한 부모상도 통합이 안 되고, 이 섬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역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사람이 하나의 원형이 있다면은, 이 과대자기적인 어떤 파편, 그리고 이상한 부모상적인 파편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엉성하게 붙어 있는 것이죠.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르시즘 환자는 자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파편들이 마치 분해되듯이 멀어집니다. 찢어지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수준으로 와해되거나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이 파편들이 온전한 통합성을 충분히 이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감의 결여가 이제 현재 성장한 후에도 반복이 되면은 충분히 이러한 파편들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즘이 성숙하지 못한 채 병적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공감의 결핍이다. 이는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의 자극입니다. 자극을 너무 안 줬어요. 또 하나는 정반대인 지나친 탐닉. 부모가 자극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자기 방식대로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기는 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어느 단계에 고착되어서 이 원초적인 구조가 그의 인격 구조에 통합하지 못한다. 파편화된다 이거죠. 파편화. 그림을 그렸죠. 원에서 이렇게 과대자기 이상한 부모상들이 파편화되어 있다. 그 결과 자기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구조로 머물게 되고, 공허감, 만성적 우울, 생애 열정이나 의욕의 상실, 이런 점들을 보이고,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죠.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애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에도 또 비슷하게 공감 실패로 나타나서, 보통 이제 자기들의 부모의 계획대로 애에게 관심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공감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거죠. 흔히 임상가들은 환자를 대할 때 환자의 과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상처의 기억을 찾아내어 그걸 병의 원인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5세 때 어머니와 엄청난 갈등 관계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어떤 사건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병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려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근데 어떠한 특정 상처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공감의 관계 및 이것의 실패야말로 중요한 병의 원인이다. 즉 생활 속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공감의 결여가 이렇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뭐 특별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없더라도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이 있다면은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공감의 실패를 겪을 때 아이는 자기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편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느끼는 불안을 가리켜서 붕괴불안이라고 말해요. 붕괴불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불안이다. 이제 겨우 형성되기 시작한 불안전한 자기구조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때 느끼는 불안이다. 이는 인간됨의 상실, 심리학적 죽음을 의미하고 성인이 돼서도 나르시시즘 구조가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을 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시시각각 이러한 붕괴불안에 직면할 위험이 높고 이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2차적인 증상을 소모한다. 이게 이렇게 파편화가 되어 있다면은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이죠. 통합적인 부분과 각각의 부분이 마치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로 파편화된 자기 구조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붕괴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붕괴불안이 일어나면은 파편화된 부분들, 즉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는 과대작이나 고립된 이상화 부모상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여러 현상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상화 부모상의 결핍이 뚜렷한 환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대상 갈망, 그리고 융합 욕구, 또 신비주의, 카리스마적인 사랑의 대상을 주고 또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맹신적인 경외감에 빠지고 심한 경우 그 이상화된 대상이 자신의 삶을 완벽히 조절한다는 기계망상, 조종망상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또는 이제 과대자기가 뚜렷할 때는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다 잘났지 하고 그것들을 동의를 받기를 원하고 과대성과 노출 성향이 뚜렷해지고 일상생활이나 치료관계에서도 수치를 잘 느끼고 또 이에 따라서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분노, 나르시시스틱 레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르시시즘적인 분노를 나타난다. 그리고 만성적인 우울감, 건강연약증 이러한 점들이 자기의 약한 파편화되는 느낌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되죠. 또는 이제 거만한 자기 과시적 태도, 또 인생 자체가 마치 무대에 선 듯한 태도. 이러한 과대성과 노출 성향은 그 자체가 방어적인 성격이다. 내부의 평진, 공허한 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다. 근데 이렇게도 메워지지 않으면은 되게 이제 1차적인 병리를 동원한다. 1차적인 병리들은 성도착, 주정, 약물 중독, 또 비행, 약물함용 이러한 1차적인 병리를 통해서도 자기의 약화된 결속력이 분명하지 않은 자기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하나의 태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자기심리학적 정신치료는 무엇이냐? 자기분석심리학의 분석치료기법은 나르시시즘의 병인론적 이해,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측면을 제외하고는 치료기법 자체는 전통 정신분석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현상과 전이분석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분에 좀 고유한 특성이 있냐? 바로 나르시시즘 발달의 실패의 해석에 초점을 두는 발달설적 재구성 기법. 지금까지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왜 생겼는가라는 그 개념을 내담자 안에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기법이죠. 분석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분석가의 공감을 매우 중요시한다.
치료적인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이해와 설명의 두 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나르시시즘적인 전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 관계에서 원초적 구조를 재활성화해서 이를 다뤄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내담자가 보이는 이 나르시시즘적인 전이 현상을 이해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원초적 구조들을 재활성시켜서 이를 다루되 수용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특성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공감이겠죠. 그래서 치료 과정을 나열하면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 환자들의 독특한 치료적인 퇴행이 시작되어서 전이와 유사한 상황이 형성되고 이것이 무의식적인 나르시시즘적 구조물, 즉 과대자기와 이상화 부모상의 그러한 그 부분들로 파악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이는 환자의 나르시시즘적인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상화 부모상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이상화전이, 그리고 과대자기의 활성화에 따른 반향전이, 반사전이,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상화 전이는 이상화 부모상이 불완전하게 내재되었을 때 전이 형태가 분석 상황에서 활성화되는데 이럴 때는 분석과의 존재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그를 막연하게 우러러보고 치료 과정을 신비화합니다. 자신을 가장 좋은 환자로 생각해서 또 분석가에 대한 성적 환상화된 전이를 갖기도 하고 분석가는 절대 잘못이 없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자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착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좋은 이런 자기 대상인 그런 치료자와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안합니다. 치료자는 이 이상화를 초기 상당히 오랜 시간 받아들여 결국 그 이상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충분한 표현을 이끌어내고 나중에 공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차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것들을 수용해주는 것이죠. 이상화 전이는 꿈에서 거대한 산, 신의 음성, 어른들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 마술적 도구, 이러한 개념으로 임상 현장에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자들은 이러한 이상화를 받으면 난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어떤 현실감을 먼저 주입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만약 그 내담자가 이런 자기애적 요소가 많아서라면은 이러한 이상화를 현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과대자기에 관련된 이 반향전이 반사전이라고도 하고 거울전이라고도 하죠. 이 과대자기가 내재되지 못한 환자에게서 활성화되는 전인데 여기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전이, 두 번째는 쌍둥이전이, 셋째는 참반향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쌍태적 전이, 쌍둥이 전이는 구분이 되어서 이제 양극성 자기가 삼극성 자기로 설명할 때 기본이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탈피하게 됐습니다. 이 설명이. 근데 초기에는 이것들을 다 반사전이의 개념 안에서 모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융합전이는 분석가를 자기의 연장으로 본다. 치료자 도중에 분석가를 자기 신체로 여기는 표현이 점점 활성화되고 환자는 분석가에게 공생적으로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배해 주기를 원한다. 또 상태적 전이는 분석가를 마치 자신의 대체자로 생각한다. 분석가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여기고 치료자가 자신의 외모와 생각 말하는 것이 똑같기를 바라고 상상 속의 놀이 친구처럼 생각한다. 분석가는 끊임없이 조용히 듣기만 해야 되고 이 전이가 좌절되면 또 증상이 나타나죠. 건강염려증, 우울, 분노 이런 것들. 진정한 반향전이는 건전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치료자가 자기를 받아주고 확인시켜주기를 바라면서 마치 자신의 메아리처럼 반향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흔히 날거나 떨어지거나 찬 것, 얼음, 사람의 뒷모습, 쌍둥이 이런 개념들은 이러한 그 반사전이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그 임상적 재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볼까요? 이제까지 저자는 나르시시즘 증상과 전이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나르시시즘의 발달 과정과 병적 발달 과정을 기술해서 특히 부모의 공감이 이 나르시시즘 구조의 성숙에 미치는 중요성을 묘사했다. 즉, 이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적이고 공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성장이다. 치료는 결국은 그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공감을 치료 환경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고 다시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나르시시즘을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함에 있어서 자기 심리학적 이해의 바탕을 요약했습니다. 코웃은 나르시시즘을 병리적인 인간의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르시시즘 구조와 그 발달이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격 구조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었고 나르시시즘 구조가 건강하게 성숙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삶에 활력과 자존감을 제공하게 되는 귀중한 바탕이 됨을 밝히므로 나르시시즘 개념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은 이제까지 분석이나 정신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병적 나르시시즘 환자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심리학적인 견지보다는 자아심리학적인 견지에서의 비판적인 표현이죠. 숙제로 남겨놨다는데 숙제가 아니라 자기 심리학 안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리비도가 둘로 나눠져 있고 평생 그렇게 지속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아심리학자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론의 어떤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들을 이제 요약하는 셈이겠네요. 이만 선생님의 글의 요약 부분인데 나르시시즘의 주 증상은 표면적으로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과시 그리고 과대성 하지만 이는 자기의 붕괴 불안에 대한 방어다. 이 이면에는 전반적인 공허함과 우울이 자리 잡고 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적 리비도의 장애다. 자기애적 리비도가 부모의 적절한 공감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면은 자아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서 생의 기쁨과 보람, 일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 자존감의 유지 등에 기여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런 병적 발달 경로를 거치면은 나르시시즘적인 정신구조물인 과대자기와 이상한 부모상이 고착이 되어서 나머지 인격 부분과 통합이 안 되고 병적인 나르시시즘, 파편화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자기분석 심리학의 분석치료 기법은 이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병이론적인 이해에 입각해서 치료자의 공감을 중요시한다. 치료자의 공감은 결국은 부모의 공감 결여에 대한 치료적인 재양육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나르시시즘적인 전이의 관계 속에서 유아기적인 나르시시즘적 구조물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공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치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공감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막연히 공감이라는 단어가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담자의 완전성, 자기를 100점이라고 취급했던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감 결여를 통해서 이것이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그 손상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과대자기와 이상화 부모상을 통해서 어떻게 메우려고 했는지들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치료 현장에서 보자면은 내담자가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 좀 적절하지 않은 의견들이 막 표출될 때 치료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보인 사소한 공감 실패라도 그러한 부분이 내담자의 완전성을 상실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편화된 이러한 그 과대적인 자기나 이상한 부모상이 올라오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자신의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내담자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는 조금씩 그 파편화된 그 부분들을 자기 부분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심리학적 치료의 그 원리와 치료적인 방식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늘 이렇게 명심하시면서 자기 심리학이 요구하고 있는 치료적인 원리들을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